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저희 뉴탐사가 함께하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놓고 상당히 당 안팎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그 시민 사회의 목소리들을 모으는데 아주 진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다름 100년 제다 명예이사장 우리 이인혜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래경입니다. 네. 제가 혁신위원장 그 수락을 철회한 다음에 수많은 언론들이 저를 막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 제가 참 변론할 기회가 없었는데 당시 뉴탐사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 이후 한 7개월이 지났나요? 네. 항상 뉴탐사에 아주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늘 저희 이슈톡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 민들레의 이명재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예, 우리 이인혜경 이사장님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이 이제 되신지 하루 만에 이게 참 안타깝게 자리에서 물러나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그 혁신 이인혜경의 못다 했던 좀 실험은 지금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말하자면 자임했다고 그럴까요? 네. 조금 오만한 얘기죠. 하여간 대한민국 정치 혁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인혜경 이사장님이 사실 최대의 지금 뉴스메이커예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K정치연합이라는 구상을 작년 10월부터 밝혀왔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제정당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K정치연합 구상이 혹시 진행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공식화하는 걸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사실 올 초까지는 제가 정치연합 구상을 공식화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총선을 70일 정도 남겼나요?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K정치연합이 대단히 유효한 저는 이걸 툴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열린 마당의 한 툴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든 좀 K정치연합의 구상을 툴로 한번 활용해 주십사 하는 심정에서 이제 여기저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이제 윤석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심판, 탄핵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선거 연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K정치연합을 제가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하는 K정치연합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계신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이인혜경 이사장님을 주목하고 있는 건 이인혜경 이사장님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들을 비교적 좀 가깝게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더 많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변화에 가장 큰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는 그런 신뢰, 공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고 마침 이제 혁신위원장 9시간 하는 그 사이에 어쨌든 두 사람이 많은 걸 공유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신전심하는 역할은 있겠죠. 네. 예. 이제 제 기억에 그때 민주당 혁신위원장 영입 제안이 왔을 때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사회에 이제 혁신정당하고 민주당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한 두세 가지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제가 뭐 제도 정치 민주당 내 사정을 모르는데 어쨌든 혁신위원장으로서 위원들하고 합의한 내용은 네.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행해달라. 두 번째는 민주당이라는 바운더리에 갇히지 말고 민주당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연대 정치로 좀 나가달라. 동의할 수 있겠냐. 마지막은 민주당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제도 정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제 시민의 시대, 시민의 주권의 시대, 네네. 시민의 권력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민의회 TF팀을 구성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 당시 아주 흔쾌하게 동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우리 이 이사장님한테 했던 약속은 개인에 대한 약속이보다도 어쨌든 전체 우리 이제 시민 또 전체 국민과의 또 약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선거제 그 연합 논의도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이제 좀 이재명 대표의 그 결단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좀 저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명재 대표는 또 저보다도 또 우리 이 이사장님하고 더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이랭희 사장님이 그 다른 100년을 설립을 해서 예. 그야말로 그 명칭 그대로죠. 다른 100년. 이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장기적인 네. 그런 새로운 미래상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셨죠. 그때 저도 거기에 좀 참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게 됐고요. 좀 전에 우리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 타이틀로 앞에 네. 떠 있던데,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K정치연합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이재명 이사장님을 설명할 수 있는 네. 대표적인 현재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하루 만에 그 자초가 됐었죠. 네. 그때 못다한 것을 지금은 더 넓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민주진영 혁신위원회.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그 혁신 작업을 지금 자임해서 또 여러 사람이 어떤 많은 기대를 안고 맡고 계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이고 너무 큰 네. 과다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뭐 역시 저보다는 이제 이명재 대표가 우리 이낙연 이사장님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 주제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선거구제 그 개편을 앞두고 과연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저희가 이사장님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좀 깊숙이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그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별로 나눠가지고 그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보면서 가지도록 하죠. 이게 보니까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보니까 연동형 병립형을 두고 그 민주당 그 지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전체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34, 병립형 38% 거의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병립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이걸 민주당 지지층으로 나누면 민주당은 연동형 36, 병립형 42%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여전히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연동형보다는 이제 병립형을 선호하는 의견들이 좀 높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이 연동형으로 선거구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019년 당시에는 연동형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동형에 대해서 지난 총선 때보다 지금 이제 22대 총선 앞둔 이 시점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좀 높아진 걸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낙연 이사장님은 이제 연동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계속
조금 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선거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히 그 내용을 전달하는 기회나 매체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선거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과 다른 그 선진 사례들을 얘기해주면 그 수교의 과정을 거치면 저는 연동형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80%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립형에 비해서. 그런데 지난 20년에 비해서 왜 다시 병립형을 선호하게 됐느냐? 20년 당시 총선 과정에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민주당과 그 진보 정당들 간의 그 협상 과정이 결렬이 되고 위성 정당이 논란이 나오면서 서로의 깊은 상처가 있어서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연동형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트라우마가 좀 메모리 있어요. 예.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저기 하는데 다시 우리 상황을 되살펴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연동형이 옳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데 매우 소중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제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네. 특히 저희 이제 지난주에 저희 뉴탐사에서 그 연동형 그다음에 그 병립형으로 나눠 가지고 시뮬레이션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했는데 병립형에 비해서는 사실 연동형이 범야권 이 의석수 예상 의석수가 이제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하고 난 뒤에 이 민주당에서 이제 병립형을 이제 선호하시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워낙 많은 좀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렀었는데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낸 분들 중에 상당수 의견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 트라우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연동형으로 와서 선거 연합을 했을 때 조정훈 시대전환의 조정훈 같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어떡하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그런 선거 연합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또 정의당에 대한 또 강한 또 부정적인 정서를 이제 표출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뭐 얘기하실 뭐 두 분 가운데서 그분들에서 뭐 의견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연동형 병립형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저 같은 현재의 여론, 저건 복합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지난 선거 때 그 보였던 연동형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개혁적인 선거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찬성. 이제 그것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심리일 거예요. 근데 다만 근데 지금 현재 현실. 그러니까 이건 당위와 현실의 문제이죠. 현실에서 지난 4년 전에 어떤 그런 상처도 있겠지만은 또 지금 국힘당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거의 뭐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분명히 지금 민심은 분명히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네. 압도적인 정권 심판 그리고 이것이 총선의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절박한 심정, 이 절박한 심정이 이렇게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 어떻든 보통의 승리가 아니고 확실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거의 견제 이상의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이 어떤 선거제이냐, 이런 어떤 그 양면적인 고민 속에서 저같이 다소 좀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좀 분열적인 그런 그 심리의 표출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같은 개혁과 총선의 그 바람직한 결과,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일치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하느냐, 그리고 그런 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런 현명한 그런 안의 제시와 에너지의 결집,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이번 총선에 갖고 있는 이 엄중함 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윤석열 정권을 목불인견, 파렴치한 일부 정치 검사들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법으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절대절명의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윤 연대를 만들어서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대단히 단순해요. 반윤 전선에 가능한 모든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합의를 통한 연합을 만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200석이 아니라 200석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여기서 반윤 전선의 그 결집에는 반민주, 비민주, 친민주도 없고 진보, 개혁, 중도의 갈라성도 없고 이재명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호불호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광범한 결집을 이룰 수가 있고 합의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나 수구 집단은 그걸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유명하잖아요. 디바이드 앤 갈라치고 또 갈라치게 하는 게 쟤네들의 전략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총선도 틀렸어 하고 냉담하게 하고 선거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선거를 뭐라자면 냉담시키고 그 선거판에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게 이 두 가지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쟤네들의 전략을 극복하는 거는 다시 되풀이하지만 결집과 연합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그 반윤 연대의 이제 형성의 중요성들, 그래서 여기 반윤 연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의미 있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 드디어 이제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29%를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29%, 30% 지지율이 붕괴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35%, 국민의힘 지지율이 3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63%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정평가가 63%인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35%, 30% 박스권에, 물론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는 보수 과표집이라는 게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은 경향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반윤 연대의 중요성들에 비춰보면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63%인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35%, 뭐 아니면 40%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좀 문제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 견해는 네. 우선 윤석열의 지지는 29%도 많아요. 미국의 모닝콜인가 하는 네. 조사 보면 20%로 나오죠. 그것도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층이나 네. 일부 지역의 집중력을 빼면 아마 10%대라고 평가해도 맞을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이 이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 가지 이번 총선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만드는 거죠. 하나는 범망나니 윤석열, 하나는 범미꾸라지. 온갖 허언과 교훈과 저기 하는 한모모. 그래서 머리를 두 개를 알아서 국민들을 현란하게 만들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평가할까는 얘기지만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무슨 개혁신당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몸체를 분리한 이준석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약간 그러면서 그 윤석열에 대한 부정을 그렇게 범미꾸라지의 허언과 교훈과 시건으로 일부 카바하고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별도로 그래서 분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정적인 거를. 그런데 반대로 그럼 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안 오르느냐? 이건 민주당이 엇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내는 그 업법 180석을 만들어줬는데도 일을 못했다라는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이 정확한 자기 대답이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반윤의 국민직 여론층은 65%가 넘어서는데 그렇다고 그 65%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대충 20, 30%가 윤도 아니지만 민주당도 아니야 하는 그 중간지대,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무관심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층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병립형보다는 연동형, 결집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연동형이 대단히 유리한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뭐 이명재 대표님도 그 반윤연대. 네, 잘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단순하자면 두 개의 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분리. 그러니까 국민의 지금 광범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여론, 압도적인 어떤 그 민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금의 야권에 대한 지지의 어떤 그 지지율 간의 그 분리,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큰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이 인물과 그리고 그로 대표되는 지금 현재 집권 권력과 국힘당 간에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현혹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뭐 29%라고 하는, 여전히 이것도 높지만은 반대가 63%이죠. 부정평가가. 네. 근데 63%는 이 수치 이상의 내용이 있겠죠. 이 안에는. 아마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단순하게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아주 절대적인 그 반대 여론, 이것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지금 야권에 대한 이런 지지율이 이 수준에서 기껏 해봐야 35% 안팎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같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충분히 끌어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 현상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최대 과제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이제 부정 평가가 이제 뭐 60에서 뭐 많은 데는 70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35에서 한 40. 그리고 뭐 윤석열 반대하면서도 이제 민주당으로 지지 않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는 뭐 이준석 신당이나 이제 이낙연 신당으로 이제 가는 표도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20-30%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층들이 있죠. 이제 이들을 결국은 이사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반윤 연대로 묶어내기 위한 이런 선거 연합, 이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절실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번 총선 판세에 대해서는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이제 뭐 크게 의견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적으로 총선 지금 구도에서 치르면 민주당이 뭐 좀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뭐 대체적인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민들레 유시민 작가가 이제 현재 판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정적 우세라는 나의 판단 근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은 여기에 소개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판세 분석, 특히 보면 이제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상황을 민주당의 절대 우세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한겨레 이제 성한용 기자 같은 경우는 국힘당의 박빙무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시민 우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안정적 우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뉴스공장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저 민주당의 절대 그 우세로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이제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들이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제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뭐 아까도 얘기된 것이 되풀이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우세니 뭐 박빙이니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겠지만 앞으로라면 71사에요 엄청난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네. 방심할 수 있는 혹은 뭐 그걸 예단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거는 반윤의 정세는 반윤석열에 대한 정세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자신이 반윤 전선의 선거본부장 역할을 꾸준히 할 거예요. 부인 김건희 씨하고. 네. 그래서 지금 65%의 그 반윤의 그 여론 추세는 더 높아질 겁니다. 네. 그럼 핵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는 민주당 비토의 20, 30%층을 어떻게 반윤 전선에 결집시켜내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동형이 유리하겠어요? 병립형이 유리하겠어요? 이건 거의 뭐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선거 연합이 성사만 되면은 연동형이 반윤연대 차원에서는 당연히 병립형보다는 이제 유리한데 과연 선거 연합을 이제 이룰 수 있겠느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예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또 병립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선거 판세 분석을 볼 때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의 우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지배적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이 거의 2달 이상 남아 있는 어떤 그 같은 지금의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동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선거는 항상 1대1 구도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큰 선거는 지금 설령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이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은 각각의 이제 지역에서의 각 지역의 그런 투표 성향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남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특히 야권 지지자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 같은 선거 판세 분석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저기 유시민 작가가 쓴 것처럼 국힘당의 박빙 우세라고 하는 다소 힘이 빠지게 하는 그 같은 전망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대체로 민주당의 안정적 우세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지나치게 그것을 낙관적인 어떤 전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 같은 방심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70일 동안 민주당과 야권과 국힘당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혁신과 미래상을 보여주느냐, 이것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은 결코 이 같은 낙관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더욱더 큰 이유라고 봐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그 민주당 그 이 총선 그 판세가 어떤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별로 조금씩 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뭐 지금 예측이라고 하는 거 지금 또 70일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어떤 변수들이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뉴탐사에서 지난 일요일 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해봤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구 우선 이제 253석의 이제 범야권 예상 의석수를, 근데 이제 전체로 지역구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우세 지역이 대체로 81, 경합 우세가 37, 그럼 열세가 72, 경합 열세가 14. 여기 지금 가운데가 좀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경합이 한 42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지역구 선거판서에서 경합 지역을 전부 패배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118 그리고 국민의힘 135 이렇게 되고요. 경합 지역을 한 절반 정도, 저 까맣게 표시한 저 절반 정도, 경합 지역의 절반 정도를 이기면은 111대 140, 142대 140, 111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합 지역을 전부 다, 절반이 전부 다 승리, 까만 표시가 된 저 경합 지역을 전부 다 가져오게 되면은 167대 86으로 됩니다. 그리고 선거연합을 이제 완벽하게 잘 해서 경합 13 지역까지도 승리로 전부 다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181대 7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구만. 이거는 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작년 11월 달에 제가 전문가 이름을 적는 걸 잊어먹었는데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전체 의석 300석을 건 범야권 예상 의석수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범여권에는 이낙연 신당을 범여권에 포함시키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범여권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범야권에는 민주당하고 이제 여러 소수 정당, 진보 정당까지 그리고 정의당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켰. 이런 경우에 이제 예상 의석수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 병립형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그다음에 각 소수 정당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출마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표가 분산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경합 지역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가져온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범여권 134, 범야권 166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가서 선거연합을 이뤄내서 경합 지역을 전부 승리를 한 경우에 비례대표까지 포함을 하면 191대 109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연합이 더 잘 먹혀서 바람이 일어나서 경합 13 지역까지 전부 가져오게 되면 205대 95 이렇게 저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두 분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 지금 병립형과 연동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네. 뭐 일부에서는 뭐 병립형을 짜는 숫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지금 연동형이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는 민주당 온입니다. 유아 독전, 민주당의 자강론, 민주당 스스로 강해지고 민주당 혼자 해결해야지 소수 정당과 함께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지난번 경험도 해서. 근데 저는 아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지도부한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거는 자강론이 아니고 자폐적 자멸론이다. 오만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연동형으로 했을 때 혹 비례 의석을 뭐 10석 이상 내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경합 10석까지 합하면 아마 70석이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는 엄청난 바람이 일죠. 그러면 아마 거의 경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의 대부분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민주당이 아닌 진보나 혹은 개혁정당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윤이지만 비민주에서 정치에 냉담했던 분이 연동을 해서 결집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거 되네. 그래서 다시 정치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도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열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투표율이 올라가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대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0.7 몇 프로로 졌는데 그 막판에 40, 50대들이 미뤄지는 뒷심이 약해졌어요. 이 양반들이 워낙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조작된
그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공약에서 선거판에 나가고 싶은 그 정치적 그 기대감이나 그게 없어진 냉담이 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40, 50대 사람들이 몇 프로만 더 나왔었어도 아마 대선 결과는 역전이 됐었을 거예요. 이번 총선도 그 결집 플러스 그래서 그 경합 지역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승리의 첫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비민주에서 냉담했던 40, 50대들이 선거장으로 와서 반윤 전선에 투입된다면 그 결과는 저는 놀라울 거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네. 뭐 우리 이명기 대표님은 저희 뭐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요 시뮬레이션은 이제 어떤 전제로 했냐면 그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병립형이 아니고 연동형으로 가면 민주당이 얻을 의석수를 0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0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 마치 연동형으로 하면 민주당이 그 어마어마하게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제 그 전체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 그다음에 그 다른 이제 소수 정당들이 이제 그 지역구에서도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그 연동형으로 가서 그 소수 정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합을 이뤄내게 되면 각 지역구에서 그 단일 후보를 내서 그 국힘당과 1대1 선거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경합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경합 열세의 지역도 승리로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기존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병립형으로 가나 연동형으로 가나 지역구 의석수는 변화가 없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능성은 사실은 이건 현실과 맞지를 않는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현실에 좀 가까운 가정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지역구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져서 야권 단일 후보가 만들어져서 그 선거 연합이 잘 작동만 하게 되면 60, 70곳 정도의 경합 지역 또는 경합 열세 지역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최대 저희 시뮬레이션으로 때문에 경합 열세 지역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 약 205석까지도 범야권이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저희들은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네. 제가 조금 성급하게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K 정치연합을 제안했을 때는 단순히 그 비례에 대한 구상이 아니었고요. 한 서너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체절명에 양보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 내 모든 세력을 결집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지역구도입니다. 지역에서도 1대1 구도를 통해서 아까 그 경합적을 석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에서도 그 광역별로 그 시민 정치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우세한 쪽은 민주당으로 밀어주되 민주당 후보가 돌파하거나 열세인 지역은 시민 정치회가 중심에도 진보 후보가 유리하다면 진보 후보 아니면 뭐 시민사회에서 선출한 시민 추천 후보를 내부의 경선을 통하든 합의를 통해서 선정하면 이번엔 거꾸로 민주당까지 결합된 사람들이 결집해서 밀어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 부울경 내지는 뭐 대구 혹은 수도권의 몇 지역인데 제가 10월 달에 부산, 울산 가서 시국 강연을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거의 현장의 열기가 뒤집어졌어요. 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실제 지금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대구에서도 저보고 내려와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집해서 연합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지역의 구도고요. 비례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20년에 서로 자석수를 따지다가 자기 패만 생각하다 낭패를 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러지 말자. K정치협연합이라는 제3의 열린 공간. 그러니까 선수와 심판이 분리된 저기에서 합의된 룰에 의해서 게임을 하면 그렇게 거기서 승복하는 사람들은 그 뭐 탈락이죠. 그래서 합의된 룰에 의해서 비례를 선정하면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최소한 비례 의석에서 22석 내지 그 이상 훨씬 더 얻어낼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민주당이 혹시 뭐 10석 이상 손을 본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반윤 연대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갖게 네.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K정치연합은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선거연합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 간에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면서 그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연합 정치가 가능한 네. 선진화된 정치가 가능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K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이제 다뤄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이번 총선에 우리가 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갈 때 관심을 가둬야 될 건 사실 비례대표 의석을 누가 몇 석을 더 가져오느냐보다는 결국은 지역구에서 경합 지역 또는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60, 70곳을 어떻게 우리 반윤 연대 조선이 더 많이 그것에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중심에 두고 사실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6, 70곳의 경합 또는 경합 열세 지역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범야권들이 결국 반윤연대로 단일화해야 되고 단일화하는 차원에서는 병립형보다는 확실히 연동형이 유리하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지난번처럼 또 더 많은 뭐 부작용이 돼서 오히려 더 야권 분열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잘 간과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우리 오늘 이내경 이사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투표율이거든요. 투표율. 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과연 연동형이 유리하냐 병립형이 유리하냐 이것도 자기가 우리가 중요하게 선거구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한번 역대 총선 투표율하고 각 정당별 의석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보면은 이제 17대는 제고 18대 46%, 19대가 54, 20대가 58, 21대가 66%였거든요.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투표율이 46%를 기록했던 18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투표율이 54%였었던 19대 때는 새누리당이 152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58%였었던 20대 때는 민주당이 123, 새누리당 122석. 이래서 이제 민주당이 1당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21대 민주당이 시민당하고 합쳐서 180석을 얻었어요. 180석을 얻었는데 이 당시에 투표율이 66.2%였습니다. 전 잠정이라고 썼는데 최종도 66.2%였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2대 총선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최대한. 그러면 이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올리기 위해서는 병립형 그다음에 연동형 둘 중에 어느 게 더 유리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죠. 당연하죠. 병립형이라는 거는 각자 도장하자는 거죠. 네. 각자 위신. 구한말에 순 선생님이 구한말에 그 만국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한탄하면서 한 얘기가 각자 도생, 각자 위심을 추구하니 나라가 망해간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번 총선도 각자 도생, 각자 계산만 가는 것이 병립형이거든요. 그러나 나라를 구하겠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야말로 어느 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세월호라고까지 한탄을 하는데 우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치자.
그 연동형 아니겠어요? 네. 그 내부의 합의와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다음 문제지만 그래서 연동형으로 갈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경합 지역뿐만 아니라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대통령실의 또는 이제 국힘당의 선거 전략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60% 국민 가운데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들한테 최대한 정치 혐오를 자극을 해서 민주당이나 윤석열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놈이야라고 하면서 투표를 포기하게 해서 최대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역대 총선 의석수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적으로 국힘당이 유리하죠 지금. 예,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도 가서 투표하는 콘크리트 30%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진짜 50% 밑으로 내려가면 윤석열에 대한 반대 정서가 지금 60-70% 된다 해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결국은 이 낙승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치 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놈이다라고 하는 이런 양비론 이런 또 정치 혐오에 맞서가지고 이 선거에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을 참여해서 선거를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치르기 위한 차원에서도 범야권 후보들을 단일화하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그냥 정리를 해버렸는데 두 분 뭐 좀 덧붙일 얘기는 없으신가요?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축제잖아요. 네. 신명나게 하는 거. 이제 그럴 때 이제 참여하게 하고 사실 그럴 때 선거도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뭔가 이제 끄집어 나오는 거죠. 잠재되어 있던 것이 밖으로 분출을 하고 이제 그것의 어떤 하나의 결과가 투표율일 텐데 투표를 어떻게 올리느냐. 뭐 그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이 선거에 참여할 이유들을 많이 제시하는 거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병리평보다는 연동형이 대체로 그런 방향에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예상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총선 투표율도 60% 이상으로는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180석 얻었던 것에도 자세히 한번 그 지역구 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면은 한 몇천 배 정도의 미세한 차이로 뭐 적게는 뭐 수백 표 차이죠. 근데 그런 박빙의 선거 이런 그 결과에서 사실 그 대부분의 그 지역구를 대체로 민주당이 가져왔어요. 그 결과가 180석이 이제 가능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1% 차이가 투표율 1% 차이가 결국은 상당한 지역에서 당락을 좌우하게 된다. 그렇게 보고 투표를 올리는데 상당히 사활적인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죠.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이 진짜 목불인견의 행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부글부글 끓고 있죠. 또 앞으로 뭐 계속 터져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60대는 투표율이 60%가 아니라 70%를 훨씬 상회할 거라고 봐요. 네. 만약에 투표율이 약간 낮아진다 그러면 60대를 넘어선 70, 80대 노인네들이 아 윤석열 저자도 아니야 라고 하는 노인층이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번 총선을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20대에서 60대까지 투표율은 70%를 훨씬 넘었을 거라는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3%였잖아요. 그렇죠. 보수적인 갤럽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3%는 투표장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4월 10일 선거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60%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투표율에 사실은 66%가 아니라 뭐 75%, 80%가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60~70%가 넘는 이 윤석열에 대한 반대. 그렇지만 민주당을 또 지지하지 않는 또 그 20~30% 되는 유권자들을 최대한 많이 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중심의 병립형보다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소수 정당이 함께 연합하는 연동형이 사실은 유리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나 또 정치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너무 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꼭 예상했던 결과대로 그렇게 이어지느냐 그런 선거 대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 또 그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기사만 해도요 민주당 그 최고위에서 선고제에 대해서 또 결론을 못 냈다. 뭐 주말 재논의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뭐 의견이 엇갈리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민주당이 이 선거제 놓고 진통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비례 선거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이재명 대표한테 위임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 그 내부 이런 상황들 이런 요 분들은 좀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많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도 그 속내정이 소상히 알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감으로 오는 게 있죠.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보면 하루에도 바뀌어요. 그 당내 갈등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대충 전해오는 얘기를 보면 최고위원 중에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이 병립형으로 가고 있고 선거를 채고 있는 당직자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자강론에 빠져 있어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지 하는 그 비례의석에 병립형에 빠져 있는데 그 뭐 이제 뭐 몇 분이 역할을 했지만 그거 아니야 하고 해서 이제 그 비주류라고 그럴까 비당직 의원들이 결집을 해서 지금 80분이 넘어서 90분 가까이 연동형이 옳다. 그러면서 지금 당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욕을 먹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욕을 먹고 그러니까 당내 문제에서 이재명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더하기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으로 결정했을 때 그럼 연동형을 받을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밖에. 그렇죠. 뭐 진보 정당들, 시민회의, 뭐 또 뭐 개혁 정당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명확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뭐라 이렇게 이 절차를 만들어내고 진행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편하게 그래도 연동형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지난번 20년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민주당 밖에 함께 해야 될 파트너들이 게임의 룰도 정하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받아낼 그릇이 안 보이는 여기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연동제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병립제 같고 본인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최고위가 뭐 설왕설래하고 뭐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서 결국 당 대표가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오늘 결론이 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소망하는 바 연동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밖에 시민사회 함께할 파트너들의 게임의 룰과 그릇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이재명 대표가 훨씬 편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우리 뭐 이명재 대표는 뭐 네, 특별히 의견을 덧붙이실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병립형 그 연동형 그 주장하는 그 당내에서도 지금 의견들이 지금 워낙 또 반반씩 좀 갈려 저 있고요. 그리고 또 쉽사리 또 이제 연동형을 포기하고 병립형으로 갔을 때 이제 그 당 밖에 있는 이제 소수 정당이나 시민 사회로부터의 질타도 또 신경이 좀 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전당원 투표 가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전당원 투표로 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또 좀 당 지도부로서 그건 되게 무책임한 또 행동이다. 또 이런 또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도대체 그 연동형 병립형은 고사하고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결정 방법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가 있었던 차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한테 모든 걸 위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책임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뭐 이재명 대표의 그 난처한 입장, 네. 이 말하자면 진퇴양난의 그 현재 위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그 더하기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엄중한 시기에 자기 결정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그 고민은 공유와 동시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정치 리더라면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과감한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앞으로의 저기가 굉장히 험난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바라본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 근데 저는 시민사회 원로이기도 하고 공인으로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연동형으로 결정했을 때 그 아까 걱정했던 밖에 함께 해야 될 파트너의 룰과 그릇이 없지 않느냐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그 압승할 수 있는 방도와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오만하지만 자신 있게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그 장고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모든 결정들을 본인이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고민 끝에 다시 이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집시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다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얘기를 저기 했는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 당원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지만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소탐대시라는 거죠. 아마 150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그러나 우리가 반윤 연대의 압승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는 대단한 역부족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갇히지 않고 개혁, 진보, 열린 시민들이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결집된 연합전선, 정치연합이 없이는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저는 연동형이 맞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면 정치 구조가 승자 독식의 양당 구조로 가죠. 이 양당 구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고 미국도 봤지만 망국의 그 선거제예요. 이 양당 구조로 가면 보다 좋은 정책, 국민들의 삶,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싸움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 속에서 죽고
사는 진흙탕의 싸움이 되면서 나라 일도 저기 하고 국민들의 삶도 말하자면 격간으로 물러나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되면서 망국의 지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삶들을 끌어올리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도 연동형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연동형으로 가면 민주당이 약간의 비례석을 손해를 보지만 경합 쪽에서도 이기고 투표를 통해서 압승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이건 거의 그 과학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재명의 정치 진로를 위해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연동형으로 지지해 주셔야만 미래가 열립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네.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혁신 위원장을 수락했었던 우리 이제 이내경 위원장님이 또 민주당원들한테 전하는 얘기니까 좀 무게와 울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내보내고 난 뒤에 그 연동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151석이면 어떠냐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지난번에 180석을 얻었지만 거기에 온갖 좀 민주당 그 수박들 그 반개혁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낸 게 도대체 뭐이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똘똘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151명만 가져도 된다. 이러면서 또 병리평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네. 있더라고요. 예. 그 이해가 가는 심정이고요. 저는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고심이 많았겠어요. 저는 많이 답답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 이런 침묵에 대해서. 선거제도 이렇다 할 얘기가 없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지 좀 납득이 안 가기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내경 이사장님 말씀도 듣고 봐도 그렇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번에 그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던 방침을 다시 되돌린 거 이것은 너무나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당원 투표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거의 정해진 상황에서 투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나와 있는 아까도 봤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로 병지평이 우위에 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바로 붙이는 것은 저는 이것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 이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그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의 그 전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리고 정권 심판의 이런 영향을 낭비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고민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 붙일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당원 투표에 붙이는 어떤 그 내용, 그것의 어떤 그 사안의 성격,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민주당원들이 좀 더 전체 민주 진영의 그런 이득, 전체 이득을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원 투표, 그런 투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매우 무거운 짐이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한편에 지금 큰 중압감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이것은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 그럼으로써 한 단계 더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한마디 더 네, 보실게요. 예, 예.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기득권 정당이죠. 고인물. 그러니까 뭐랄까 가진 것을 안 놓치려고 하는
자기 역동성을 잃어버린 정당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병립형을 통해서 승자 독식을 그 체제로 가면 이 기득권, 부패, 말하자면 안주, 무능한 모습이 지속될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한쪽에서는 합리적 보수와 경쟁하고 또 한쪽에서는 미래를 얘기하는 진보와 경쟁하면서 자기를 단련하고 내부의 혁신적인 역동 기제를 작동시킬 때만이 민주당이 살아있는 정당, 민주당 국민들한테 살아있는 사랑받는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병립형으로 해가지고 승자 독식에 안주해버리면 저는 조금 길게 보면 민주당의 자멸의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그 연동형에 대해서 그 우려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이제 속마음을 제가 대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180석 가지고도 해낸 게 도대체 뭐 있냐? 또다시 연동형으로 가면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같이 검증이 안 되는 친구들을 또 무임승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또는 민주당 내 수박들이 그 도대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을 찾아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한 게 뭐 있냐? 왜 이렇게 개혁을 더 가로막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수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민주당 중심의 유성정당의 이제 조정훈과 같은 이런 반개혁적인 친구가 이렇게 무임승차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연동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공천 과정 자체가 지금 우리 이낙연 이사님이 얘기했던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밀실에서 사실상 사천, 공천이 아니고 사천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지, 이게 연동형 때문에 그런 반개혁적인 인사들이 민주당에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뉴탐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총선 당시에 실제로 양정철이 그 검찰 캐비넷을 들고 공천권을 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협박을 하고 결국 사실 공천권을 사실상 그 본인이 그 중심이 된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의 그 수박들의 문제, 그다음에 시대전환 조정훈으로 대표되는 이 반개혁적인 인사들의 이 연동형을 결집을 한 무임승차의 문제는 결국 공천 과정의 그 문제점이었던 것이지 그게 연동형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저는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연동형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는 반윤연대에 공고한 반윤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반윤연대로 모이기 위해서는 사실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그 이후의 후속 작업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혼자 결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걸 전당원 투표에 뭐 떠넘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그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낙연 이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 바깥에서 일단 연동형으로만 민주당이 결정하면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제대로 된 반윤연대 선거연합의 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이제 K 정치나 마이크.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20년에 실패한 그 실패한 정치연합운동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또 그 재발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가 이제 K 정치연합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비례에 응모하는 모든 선수들과 그러니까 각 정당의 선정한 후보들과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의 심판의 과정, 절차, 이것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로 뛰고자 하는 제 정당의 후보들은 그 K 정치합이 열어놓은 운동장, 열린 마당에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공간과 규칙과 과정과 판정을 전문 심사단과 추첨에 의해서 구성된 일반 시민 평가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낸다. 지금 이제 K 정치연합 이제
얘기하시는 건 이제 같은데 예, 본격적으로.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 바깥에서 선거 연합을 위한 이제 한 틀을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 K 정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구상을 지난 월요일 날 네. 국회에서 좀 제안을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진보 개혁 민주 시민 4개 기둥의 연대 연합 플랫폼 정당 K 정치 연합을 이제 제안을 예,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바깥에서 결국은 만약에 연동형으로 갔을 때 그 반윤연대 시민사회하고 소수 정당들이 어떻게 반윤연대를 만드느냐를 놓고 시민 회의 방식이 있고 K 정치 연합 방식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뭐 보면. 제가 시민회의 쪽에 시민회의가 본대죠. 네, 시민회의가 본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정치 합의 구조, 합의를 만들어내는 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방식, how, 네. 로드맵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K 정치 연합은 하나의 커먼 툴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치 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회의든 누구든 그것이 대정치 연합이든 중정치 연합이든 합의된 그룹들이 그러면 규칙과 과정과 결론을 어떻게 낼 거냐는 방식에 대한 제안이 K 정치연합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준 연동형으로 가면서도 결국은 그게 좀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결국 이제 첫 번째로는 정의당이 일단 참여를 안 했죠. 정의당이 참여를 안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더불어시민당이라고는 이제 그 위성 정당이 일종의 이제 선거 연합 플랫폼을 구성하긴 했는데 그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방식이 사실은 이런 국민 참여 방식이 아니고 결국 밀실 공천으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호 같은 친구도 공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실패를 이제 되풀이되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안하신 K 정치 연합이라는 건 이거 밀실 공천이 아니고 이제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를 선발하자 이거잖아요. 이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에게 다 문호를 열고 대신 오디션 방식으로 선출은 하는데 이 1차로 이 심사위원단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단에서 한 3배수 정도로. 예, 조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 지난번 2020년에 실패한 게 준연동 그 합의 과정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의심에 자기 패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삿바 싸움의 지루함과 그렇죠. 결국 그 합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왜냐하면 거죠. 각자 자기 이해가 다 틀리고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과다하게 표출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결국 이제 위성 정당을 세우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려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동형으로 정확히 간다고 그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각 소수 정당에 막 예. 또 청구서 들이밀고 그래서 삿바싸움 하다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제 3지대 중립지대에다 운동장 열린 공간 이제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네. 비례로 입법원에 와서 플레이를 해라. 그 플레이라는 규칙과 과정과 결론을 내는데 거긴 대충 두 단계 내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정당과 혹은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죠. 정당과 비례 시민사회 후보로. 단체가 그 부분을 전문 심사단이 구성이 돼서 당선 가능한 수치의 3배수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문 심사단을 그냥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제 정당들이 우리 당을 대표하는 심사위원을 파견하면 그 부분들이 3분의 1을 구성하고요. 네. 시민사회에서 이미 검증이 돼서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분들이 3분의 1을 구성하고 교수들이든 전문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 역량들이 3분의 1을 구성하고 그 심사단을 총괄하는 심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야의 원로들, 시민사회 원로
분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선 가능한 의석수의 뭐 3배수 정도가 이제 일단 명단에 구해지면 그 명단에 대해서 그 추첨제로 뽑은 무작위의 시민평가단이 뭐 대충 한 200~300명 정도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200~300명의 시민평가단을 합숙을 하면서 우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절차를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그런 공유한 상태에서 선정된 후보들이 평가단 앞에서 자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배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평가단이 점수를 매기겠죠. 네. 그 점수에 의해서 명단과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K-팝이나 싱어게인을 봤듯이 그런 방식을 연상하면 돼요. 근데 이 우리가 K-팝이나 싱어게인이나 K-한류가 지금 세계를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 과정이 저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쾌하고 축제처럼 즐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윤 연대의 비례 선출 과정을 그런 정치 연합 방식으로 누구나 통쾌하게, 경쾌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즐기면서 하자. 네. 이것이 그 전반적인 개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략 그 이제 범야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가 뭐 한 25석에서 많으면 한 30석 정도까지인데 과거에 이제 그 협상 방식은 이제 그 이 각 정당들이 이 선거연합 그 플랫폼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당 몫으로 3석을 내놔, 우리 당 몫으로 뭐 5석을 내놔, 우리는 뭐 2석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당하고 소수정당 간에 이제 그 지리한 사파 싸움,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뭐 이런 거에 이제 불만해서 이제 뭐 뛰쳐나가고 그래서 외려 이 선거 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틀이 만들어졌지만 그 틀이 거꾸로 더 그 이전보다도 더 갈등과 분열을 더욱 촉발하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각 정당과 소수 정당과 그 민주당이 서로 의석수를 몇 석을 놓고 이렇게 흥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각 소수 정당들은 몇 석을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당에서 자랑한 후보들을 이 선거 연합의 이제 플레이어로 참여시키는 거죠. 대신 심사위원단 구성에 있어서 각 정당들이 이제 심사위원단으로 파견을 해서 각 정당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전체 심사위원단의 한 3분의 1 정도. 네, 나머지 이제 심사위원단 3분의 2는 뭐 전문가 그룹 또는 뭐 사회에서 이제 신망받는 이제 시민사회 대표들로 이제 구성을 하는. 그렇게 해서 각 정당들 또 시민사회에서 보냈던 후보들 가운데서 예상 그 비례대표 의석수 뭐 한 25석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배수면 한 75명 정도, 한 30명 정도 올리서면 90명 정도 이렇게 후보들을 이제 추려내자는 거잖아요. 1차로 전문 심사단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90명, 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배수 한 90명 정도 후보를 선출하면 그 90명 정도 후보를 놓고 이제 시민 심사단을 이제 별도로 부작위로 구성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 심사단이 이제 후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별하는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시민 뭐 그 평가단 또는 이제 저희 뭐 뉴탐사는 여러 이제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이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그 보여주면서 뭐 시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뭐 결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전 과정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 미디어 매체 아마 2~3개 업체를 저희가 같이 합의해서 전 과정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그 일반 시민 평가단의 과정을 2번, 3번 거치면 더 재밌겠죠. 네. 그러나 현재 좀 이제 뭐 70일도 안 남은 이 과정에선 저희가 2~3번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요. 네. 아마 지금 현재 조건에서 한다 그러면
아주 경쾌하게 한 번 정도의 한 번 정도. 오디션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연구해 볼 수도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뭐 한 번의 오디션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간상으로 시간 제약상으로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사장님이 제안한 이런 오디션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후보들을 각 비례 연합 정당의 이제 후보들 확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기타 소수 정당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11월달, 12월달 사적으로 네. 비공식적으로 다 공유했죠. 네. 주요 플레이어들은 반응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신선하다, 좋다. 근데 과연 해내겠느냐. 그런데 항상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 유심해요. 자기 패에 집중해 있어서 오디션 방송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어제 시민의힘하고 진보정당하고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그런 삿바싸움이라고 그럴까 합의에 대한 의석 배정 문제가 결국 결렬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아주 오랜 기간 서로 합의하고 내용을 갖춘 그것조차도 결렬이 됐다면 이제 남은 방식은 뭐가 있겠어요? 저는 K 정치연합이 제시하는 이 오디션 방식 외에는 연동형을 합의해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쨌든 그 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이 득표율이 이만큼이니까 우리한테 의석수가 이만큼이 할당이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서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양보 못 하겠어. 뭐 이렇게 각 정당들 간의 의석수 배분을 놓고 하는 협상은 지금 거의 이제 한계에 왔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시대에 바람직한 그 상도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 정당들의 밀실 협상이 아니고 각 정당들에서는 가장 유능한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후보를 보내고 그 후보들이 1차로 전문 심사단, 전문 평가단 그리고 2차로 국민 일반 시민 평가단.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심사단에 의해서 각 정당들이 파견한 심사위원들 아니겠어요? 네. 그 시민사회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신뢰 있는 인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정당의 처지나 비중이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일단 압축이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 그건 일반 시민들한테 전적으로 말하자면 위임한다. 네. 결정권을 넘긴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희가 K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무 중 하나가 이번 총선을 선거야로 치러서 압도적 승리를 유도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제도 정치의 밀실형 정치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면서 비로소 시민 주도형, 시민 참여형, 시민 주권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마중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만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국내적으로 엄정한 국난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새로움과 대전환이거든요. 이 새로움과 대전환을 담아내는 이번 총선의 정치 방식이 K정치연합을 통한 국민 참여 오디션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이번 그 비례형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경험.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국민 대토론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암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K정치연합이 제시하는 이 방식은 정치를 넘어선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새로움을 담아내는 대전환의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오디션 방식에 이제 이
선거 연합 정당 그리고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제가 한 3주 전부터는 제가 다른 이제 유튜브에 가서도 좀 이 목소리를 좀 내왔었는데 각 정당별로 보니까 이제 제가 저한테 전해져 오는 반응들은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오디션 방식의 후보 선발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진보당 쪽에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좀 개혁 연합신당이 구성이 되어 있죠. 뭐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쪽도 뭐 이 방식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수 정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 오디션 방식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데서 대체로 좀 긍정적이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정의당을 설득하는 게 그 과제긴 한데 만약에 네. 저는 뭐 호흡 어느 정파에 대한 호불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파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전달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들어와라 말아라고 제가 설득하고 뭐 압박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그 정파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K정치연합이 제안하는 이 열린마당 이 플랫폼에 전원이 다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반윤 전선의 대정치연합이라고 네. 표현합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근데 대정치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연합,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파가 안 들어오고 오더라도 참여한 가능한 부분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중정치연합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과 재정당과에서 그 신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주당이 자매정당으로 연동형을 결정하고 어쨌든 선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힘당이 하는 위성정당과 대응하기 위한 자매정당 방식의 뭐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이 K정치연합의 오디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밀실공천을 하지 않고 자매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내놓고 국민들한테 선택하라면 대단한 공감과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대정치연합 모든 정당들도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대정치연합이 되면 뭐 참 가장 바람직스러운 시나리오이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의당이 과연 이제 이 소수 정당에 있어서는 이 선거연합에 오디션 방식의 선거연합에 과연 참여할지. 왜냐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독자적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면 한 7% 가까이, 적게 나와도 한 3% 정도니까 본인들은 선거연합에 안 들어가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더라도 일정한 의석수는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의석수 이상이 보장이 되지 않는 선거 그 연합엔 본인들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뭐 참여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실리라고 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가능하면 모든 정당들이 다 참여하는 대정치연합으로 출발하는 게 참 좋은데 일단은 뭐 아청 안 되면 중정치연합으로라도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범야권 단일 연대 중심으로 새로운 이런 연합 선거 연합 비례 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당들도 결국은 나중에 결국 그걸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네. 연동으로 결정하는 순간에 네. 저희가 얘기하는 K정치연합 방식이 엄청난 모멘텀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희 K정치연합의 방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를 재정파 자신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연동형을 결정하는 순간 저는 대정치연합이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오면 손해니까요. 네. 네, 우리 뭐 이명재 대표님 뭐 K정치연합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이건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각 당이 최종적으로 자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몇 명이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죠. 그 뭐 재정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개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종 결과, 하나 이제 30명의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된다고 할 때 우리 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이 중에 몇 명을 차지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 비례 후보를 오디션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 네. 근데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네. 반만 오디션 방식으로 하고 네. 반은 어떤 합의적 절차에 의해서 배분하자 하고 하더라도 네. 준 오디션 방식이네요. 그럼 준 그것도 연동형이 아니고. 방식이죠. 네.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반은 제 정당의 저기를 봐서 배분하는 것도 방식이다 하는데 그 합의와 규정과 과정까지도 K 오디션이 주관하는 거지 정당은 그 선택의 대상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환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실제 이제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하면서 전혀 이제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 후보가 거기에 1등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반대가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K-팝 오디션 방식의 역동성이라고 보는데 그게 한편 매력이죠. 예, 그렇죠. 그게 매력입니다. 그 의외성. 역동성을 또 살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또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좀 인기 투표, 인상 투표적인 그런 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일종의 이게 시민의회네요.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이 이 사람들 간의 합숙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또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이런 그 인상 비평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라 상당히 어떤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평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후보가 가려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것처럼 각 당이 또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 그 다당제의 취지가 바로 각 당이 대표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정치적인 대표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녹색당이라든가 또 진보당이라든가, 그럼 최소한의 어떤 그 수적인 배분이 또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같은 일종의 배분 할당도 이 같은 수기적인 방식의 그 오디션을 거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그게 모일 것 같아요. 서로 그렇죠. 간의 논의를 통해서 네. 사전에 예정하고 사전에 이것을 확정된 어떤 그런 그 지분을 또 배분을 정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처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고 공감을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그런 합리적인 배분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기본안이나 구상을 갖고 있지만 제 정당이 들어와서 제안하면 또 수정하고 다시 재차 합의 낼 수 있는 그래야 거죠.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몇 가지를 저기했는데 그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집단 지성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 사자성어로 뭐라면 군연필지라고 그래요. 무리가 모여서 지혜를 모으면 뜻을 반드시 이룬다.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군연필지의 집단성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많아서 오디션을 두세 번 할수록 그 말하자면 포퓰리즘적인 거나 의회 저기를 걸러내면서 그야말로 엑기스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거는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할수록 가장 우수한 그렇죠. 양질의 인재들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 제한이 없질 않아서 없어서 아마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한 번에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를 선발하는 게 굳이 비례대표뿐만 아니고 이제 지역구에서도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우세를 보이는 곳 또는 뭐 경합 우세를 보이는 곳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그
돌파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구라든지 뭐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이 그동안에 좀 넘사벽이었던 지역들. 근데 이런 곳은 한번 민주당이 과감하게 이제 그 소수 정당에 이제 그 후보를 양보를 하고 그러면 그런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지역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 후보들도 역시 같은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를 선발해내서 결국 전국적으로 지역구에서도 국힘당 후보하고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지역 문제는 광역 단위로 시민 정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해서 네. 이미 몇 개 지역에서는 시민 정치회의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광역 단위가 갖고 있는 자기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민 정치회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K 오디션 방식을 원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돌파를 할 거냐 하는 건 그 광역 단위의 시민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연동형이냐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스럽긴 한데 과연 연동형으로 갔을 때 제대로 된 반윤연대의 틀들을 우리가 실실밖에 남지 않은 이런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이걸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만 바라보기보다는 민주당 바깥에 있는 소수 정당들도 스스로의 좀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우리도 그냥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지분으로 이런 그 K 오디션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을 추천을 받겠다. 이제 이런 각오로 이번에 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K 정치연합의 미래 구상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제안한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이 정치연합이 그 이번 선거 연합이 아니고 시민회의나 진보 정당들이 정책적인 연합이 없이 무슨 선거 연합을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책 연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지향 혹은 미래 구성에 대한 좌표는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5가지 미래에 대한 좌표라고 그럴까요? 정책적인 지향점을 일단 제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그림이 나올 텐데요. 네, K 정치연합 미래 구상. 처음에는 밀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락은 이제 즐거울 락자인데 좀 생소한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민생만 얘기를 했는데 민생은 사실은 하루 먹고 살자는 그 말하자면 중국식으로 하면 그 원피 수준의 얘기예요. 하루 의식주 간신히 해결하자. 근데 GDP가 3만 5천 불이 넘어서는 사회에서는 민생 얘기는 참 이게 구차한 얘기거든요. 유럽에서는 민생을 넘어서서 2만 불이 넘어섰을 때 소위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민안입니다. 안녕, 안심,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그것도 대부분의 유럽 사회나 OECD 국가들은 2만 불이 넘었으면 다 구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3만 5천 불 사회예요. 3만 5천 불 사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생과 민안을 넘어서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자기 실현적 사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잠재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 저는 이걸 밀락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지향은 민생을 넘어서 사회복지 체제를 갖는 민안을 넘어서 밀락으로 가자. 근데 이 밀락의 핵심이 뭐냐면 기본소예요. 이점에서는 저는 이재명이 제안한 기본소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 우리 지금 절대절명의 주제죠. 평화. 지금 한반도가 뭐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그야말로 그 불안의 위기가 덮고 있는데 이 상황을 유발한 일차적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어요. 뭐 더 길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전쟁의 기운을 끌어낸 이 일차적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는데 그걸 촉발한 부분도 있고 이것을 강대강 구도로 만들면서 그 전쟁의 위험을 더욱더 에스컬레이트 하고 있거든요. 이 반평화 세력,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 촉발 세력을 몰아내고 그 새로운 평화를 구축해야 되는데 뭐 요한 갈퉁이라는 양반이 이제 평화학을 얘기해서 그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되살리고 7.4 공동성명부터 뭐 기본 합의부터 6.15 정신에 기초해서 남북이 다시 대화를 하고 상상과 협력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도와주는 윈윈의 게임이 될 때 평화 구축된다. 그런 평화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장에 주도적 세력으로 나올 때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뭐 생태 문제 너무 뭐 자세한 얘기고 그래서 생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속의 얘기를 왜 꺼냈느냐? 대한민국이 그동안 70여 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구군이 커서 저기 했는데 현재는 그 구군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불안과 갈등 요소가 표출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저출생의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양극화, 그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세대 간의 불균형, 노동시장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뭐 그 대기업, 중소기업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그 구조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지속하지 않아요. 블랙홀처럼 악순환의 고리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거의 뭐 뭐랄까 이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지속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최근에 유럽을 중심해서 진보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의 주제를 이제는 효율, 성과, 성장의 개념에서 지속과 회복과 포용과 삶의 내용성의 내용으로 경제학의 주제를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양적 성장의 개념을 지속과 포용과 회복과 삶의 내용 속으로 전환하자 하는 게 그 지속의 기본 개념입니다. 마지막에 혁신은 이 앞에 네 가지 내용을 작동시키는 정책적인 수단이죠. 툴인데 많은 사람들은 혁신은 뭐 과학기술 혹은 첨단 기술 산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문호찰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그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는 거, 반성하는 거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의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살피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접근을 일상화하고 체계화하고 제도하는 거, 이것이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기초 위에 과학기술도 있고 교육도 있고 행정도 있고 첨단 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총선 이후에 선거연합을 통해서 혹은 정치연합을 통해서 서로 정책의 말하자면 경쟁, 누가 잘하나 하는 좋은 의미에서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순환 구조를 가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제안으로 뭐 이제 그 시민사회나 진보 그룹이 정책연합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정책연합이 아니고 정책지향이고 미래 구상과 좌표에 대한 동의고 거기서 누가 잘하나 정책적 경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연동형 병립형 뭐 두 가지를 이제 이게 선거 그 공학적인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선거 연합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러니까 정치 공학이 아니고 이제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선거 연합이 지향해야 될 5가지 과제 우리 K 정치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5가지 지향점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K 오디션이 현실화된다고 얘기한다면 뭐 우리 전문 평가단도 그렇고 시민 평가단에서 후보들을 어떤 선별하는 기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적으로 하나 붙이면 어느 분이 거기에 노동하고 공유의 개념을 넣자 뭐 넣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노동과 공유의 개념은 굉장히 논쟁적이어서 가급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합의된 지향을 갖고자 해서 제가 5가지를 일단 압축을 했습니다.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도 역시 이제 그 시민들의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연동형이 이제 40일 남은 총선에 있어서 연동형 선거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함께 또 연동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이제 그 중고점으로 우리 이래경 이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오디션 방식의 K 정치연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이 민주당 바깥에서도 이번 총선을 우리가 반윤연대를 공고히 구성을 해가지고 확실한 시민들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방송 시간 때문에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대표님. 네. 그 뭐 제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주제인지는 말씀하세요.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K 정치연합이라는 이 구상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뭐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법적으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역사 심판에 의해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아까도 얘기했던 새로움과 대전함을 담아내는 어떤 재출발의 계기가 되는데 오늘 K정치연합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네. 이명재 대표님. 그 항상 우리가 어떤 그 뭔가 추구해야 되는 그 바른 방향이 있고 또 현실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상충하기도 하지만 또 결코 항상 서로 부딪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이상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제대로 제시가 될 때 그 현실에서 그걸 이뤄낼 수 있는 힘이 모인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뭔가 어려운 과제가 제기될 때 사람들이 취하는 2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 이래서 뭐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태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 그러자면 우리가 뭘 해야 돼, 또 이런 태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자 이러자면 우리가 뭘 해야 돼, 뭘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가 지금 이제 구독 또 후원자가 이제 다소 좀 정체 상태에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후원자 배가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제 민들레에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들레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성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후원 그 배가 운동을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좀 새로운 후원자들을 더 이렇게 좀 참여해주게 하는 주십사하는 그런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민들레의 기사
민들레에 대한 후원과 함께 민들레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 그 기사 응원하기 그런 새로운 그런 후원창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이렇게 뭐 썩 좋은 명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후원 1+1 캠페인 그리고 좋은 기사 응원하기 이 같은 새로운 후원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튼 그동안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은 한편으로 더욱 저희가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많은 후원과 응원이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가 벌써 창간한 지 이제 1주년이 됐고 워낙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 좋은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그 네이버나 다음 그 뉴스 포탈 그 제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심사만 열리면은 사실은 다음이나 이제 그 포탈 뉴스 제휴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포탈을 통해서도 우리 민들레 기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들이 열릴 텐데 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이 뉴스평가 제휴위원회 활동들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포탈에 신규 언론사의 진입들이 거의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뉴스평가 제휴위원회가 사실은 다시 장만 열리면 사실 저는 민들레는 무조건 포탈 뉴스 제휴사에 진입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 민들레가 좀 다소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우리 민들레가 계속 중단 없이 시민 언론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원 1+1 캠페인 이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그 뉴탐사에서 그 연동형 그리고 병립형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고 난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 남는 게 우리는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대로 가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병립형을 좀 희망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그런 개혁들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민주당이 다시 이제 재편됐으면 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의 꿈들을 조금 더 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동형을 통해서 선거운동 연합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 반윤연대로 모여서 제대로 된 확실한 좀 심판을 할 수 있는 좀 더 큰 꿈들을 꿔주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바깥에서 우리 소수 정당들도 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반윤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하나로 뭉칠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래경 이사장님이 얘기했었던 K정치연합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그 고민 또 충고틀을 또 제시해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